네, 교과서 166쪽의 문화통치와 경제수탈의 확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910년대 무단통치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탈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봤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제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가 통치 체제가 변화한다. 변화하는 데에는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갈 때 어떤 사건이 있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예,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3.1운동은 좀 뒤에 나올 건데 3.1운동이 엄청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전 계층 사이에서 일어났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또 국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국외에 우리 동포들이 있는 많은 곳에서 만세운동 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그 전 세계 여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일본은 어떤 통치를 하게 도대체 그 전 나라에서 저렇게까지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통치 방식을 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국제적인 여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거나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발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통치하게 될 조선 총독도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통치 방법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하는 어, 그 통치 방식을 좀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어, 일본은 일제는 문화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준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계속적으로 이제 계층을 이제 좀 구분해가지고 좀 민족 사이에 어떤 분열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만 통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민족 분열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동화시키려고 한 동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용이 됐고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실시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명목상은 이렇지만 또 실제는 어떤 통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시 교실 수업을 하더라도 이제 또 수행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필기도 좀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교실에서 따로 이제 마련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혹시나 이제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각 반 구글 클래스룸에도 강의를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그러니까 뭐 좀 잘 못 듣는 어떤 상황들이 됐다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좀 잘 들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실 수업 전환되면서는 이 수업들을 전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전부 좀 집중해서 듣기 바라고요. 이 부분들 전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넘어와서요. 음,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일시동인 하겠다 이런 표현들도 썼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요.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봐서 똑같이 대하겠다. 똑같이 사랑하겠다. 뭐 이런 표현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우리가 다 똑같이 대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나온 것이 문화 통치입니다. 그래서 좀 문화적으로 통치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만 통치라고 하는지도 좀 같이 볼게요. 음, 원래는 육해군 대장 중에서 그러니까 무관 총독이 임명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문관 총독을 임명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법령을 바꾸는데 문제는 실제로 문관 총독이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육해군 대장 중에서 조선 총독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1910년대 무단 통치의 가장 좀 상징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헌병경찰이었을 텐데요. 헌병경찰을 보통경찰제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강압적이었던 분위기를 조금 덜 강압적인 부분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보통경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 헌병경찰을 하지 않고 보통경찰제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근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한일 병합조약으로 국권을 뺏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권을 뺏긴 것을 혹시 기억이 날까요? 사법권 뺏기고 그다음에 경찰권을 뺏겼는데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 많이 다 자르고 그 자리에 일본 경찰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도 일본 내에서 치안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필요한데 그 그러니까 한국인 경찰들이 빠진 자리를 전부 다 이렇게 채울 수가 없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 일단은 이제 그 군인들로 경찰을 채우는 그 헌병경찰제를 실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병경찰이 들어온 것은 좀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로 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경찰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좀 우리 포도리처럼 이렇게 되게 잘 해주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무단 통치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대신 이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의 수라든지 경찰의 수가 약 거의 한 3배 이상, 3배 정도. 경찰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3배 정도 증가해서 1면 1 주재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경찰의 수를 대거 오히려 확대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을 다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었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고등경찰제까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고등경찰제를 만들어서 사상범이나 정치범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밀정제도도 해서 그러니까 몰래 이제 사람들을 감시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도 이때 그 경찰들이 될 수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감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어, 그랬고요. 이게 조금 뒤에 이제 그래프로 볼 건데요. 아무튼 경찰의 수는 오히려 그 1910년대보다 한 3배 정도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런 거를 조금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만 통치, 우리 기만했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실시하다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1925년도에 실시되는 이제 법인데요. 이거는 일본 국내에서도 좀 문제가 돼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일본은 지금 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 통치를 하려고, 식민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920년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제국주의 운동도 같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화하고 다른 나라도 식민지로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사회주의자들이 어, 일본의 그 어떤 정치 방향과 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 원래는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보다도 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이 법이 많이 쓰이고요. 이게 이제 그 치안유지법이 나중되면은 40년대 그 예방구금제도랑 같이 실시가 되면서 그 예방구금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미리 구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직 안 저질렀는데 저지를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을 가둬놓는 것이죠. 이거는 전혀 이건 근대법이 아니라 전근대에서도 사실 이런 법은 좀 없는데, 여튼 이제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완전히 이제 뿌리 뽑고 잡으려고 했던
그런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안유지법 제정해서 사회주의운동,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 감시와 탄압 훨씬 더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1925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그래프는 이제 그 경찰관의 수, 그다음에 경찰서의 수, 경찰 예산이 거의 대부분 한 3배 정도씩은 높아졌다. 경찰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래프고요. 여러분의 그 교과서에도 그런 비슷한 그래프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치안유지법을 그 위반한 그런 사건들, 그다음 검거자 수 보면 이제 뭐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 계속 잡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제 그 신문이 1910년대에는 아예 발간되지 않았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신문이라든지 잡지 같은 것이 아예 이제 발간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신문이 발간이 허용이 됩니다. 대신 그 신문을 조금 검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그 첫 번째 문단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민족계 신문 발간이 허용이 됐지만 미리 그 기사를 보고 검열을 해서 이제 삭제하거나 혹은 뭐 이제 그 신문이 뭐 휴관이 되거나 뭐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정의 기회를 확대한다라고 홍보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일부 자산가에게만 좀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교과서를 좀 보면 맨 마지막 줄 16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뭐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참정 기회 확대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되어서 어, 한국인에 대한 그 기회를 좀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에서 다시 볼 건데요. 학교 수도 좀 증가하게 되고요. 대학 설립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법령이 바뀌고 그랬지만 대체로 이제 그 중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국인들에게 별로 해당되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가 필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제 식민 통치 시기의 국어는 일본어고 국사는 일본사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어를 아예 1910년대 배우지 않았었지만 조선어를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표 좀 넣어주는 겁니다. 뭐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적용하겠다. 그전에 이제 학제가 이제 달랐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민족 분열책을 계속 써서 민족 개량주의자들,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신문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이 신문 되게 이상하죠? 오른쪽 아래에는 제대로 된 기사가 나와 있지만 왼쪽은 막 먹물로 칠한 것처럼 되어 있죠. 그렇죠? 신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사가? 또 날아갔죠. 그냥 멈추려서 이렇게 날려버렸죠. 그래서 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신문 기사는 전부 이제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는 식으로 해서 검열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어, 경제 침탈 보기 전에요. 교과서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교과서 이제 첫 번째 줄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른바 문화통치로 방식을 전환한다. 3.1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총독이 문관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꾼 것이 실제로 문관 출신 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헌병경찰을 보통경찰제로
바꿨지만 경찰의 수나 뭐 경찰의 어떤 그 장비나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 잡지 같은 것이 일부 발행이 됐지만 이제 검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2차 조선교육령 내리면서 조선어가 필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랑 학제를 동등하게 하고 대학 설립 가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학 설립을 해주지 않고요. 대학 설립 결국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만 통치라고 하는 이유. 문관 출신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져서 1925년도에 감시와 탄압이 강화됐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신문과 잡지는 검열했다. 그리고 집회 단체 활동이 일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나올 거지만 좀 허가된 단체들 활동들이 20년대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된 단체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왼쪽에 사료일기 치안유지법 제1조 보면요. 여기 이제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어떤 사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법률이죠, 지금. 국채를 변역한다는 그다음에 사유재산 제도 부인. 이게 이제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요.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민족 분열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친일 지주들에게는요, 일본의 지주들보다도 훨씬 더 큰 혜택을 줍니다. 지주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친일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지주들한테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 농민들에게서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민족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허용할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같이 봤습니다. 167조 와서요. 일본 의회 한국인 참여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중요했을 텐데 이런 것들 이제 허용되지 않았고 친일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밑바닥에 까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료 1번 한번 볼까요? 1920년대에서 통치 방법 바뀌면서 총독이 바뀝니다. 사이토 마코토인데요. 총독은 문무관 중 어느 쪽에서나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문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경찰제는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복제 개정에서 일반 관리와 교원이 제복 입고 칼 차는 거 폐지했다. 조금 더 강압적으로 보였던 것들을 조금 이제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료 2번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자료랑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인원, 그다음에 경찰 비용, 뭐 경찰서의 수, 그래서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그렇게 해서 경찰을 훨씬 더 확대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치안 유지, 아무튼 감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자료 3번에 보면 일본과 한국인의 인구 10,000명당 취약 학생 수가 나오는데요. 그나마도 보통 학교는 한국인이 조금 있죠. 그렇지만 이제 중등학교로 가면 한국인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 계속 이제 20년대에도 사실은 거의 보통 학교만 다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등교육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아예 좀 기만적인 통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료 4번에 지금 먹물로 쫙 지워진 신문 기사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사전 검열해서 삭제하거나 발행 중단되거나 휴관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탄압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167페이지 아래쪽에는 교과서 보면서 좀 채워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경제 침탈, 1920년대에는 경제 침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 조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그 조선 총독부의 조선 산미 증식계획 요강 1926년에 나왔던 그 내용을 지금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 내 쌀 소비가 연간 6, 어떻게 읽어야 돼? 6,599만 석이다. 그런데 일본 내 생산이 5,800만 석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겠죠? 네, 요거를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농민 수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계속 진행되면서 노동자가 늘어나고 농민들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요거를 미국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서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조선 산미 증식 계획의 요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쌀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반출해 나가는데 이게 주로 목포나 군산, 그러니까 우리 호남지대, 그 호남평야 쪽, 그러니까 우리 그 전라도 지역이 원래 예전부터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군산, 목포 같은 항구가 갑자기 확 커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쌀들이 지금 모여있죠. 그래서 1920년대 스타일 중에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공업화를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 흉년이 또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식량이 이제 부족해지고요. 쌀 소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918년쯤에 이제 그 쌀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쌀 가격이 매일매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이 어제랑 오늘이 다르니까 오늘에서 내일을 가면 또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쌀 가격이 막 급등을 해요. 그래프가 쫙 급등을 하면서 쌀이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신문 보도에서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쌀을 내일 팔면 더 비싸니까 내놓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애기들이 이제 굶고 있는데 세상에 쌀집에서 쌀을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너무 막 이성을 잃겠죠, 그렇죠? 쌀은 그냥 주식이고 이거 너무나도 기본적인 건데 이게 이제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분노한 시민들이 음, 막 쌀 파는 데다가 막 불을 질러요. 그러면서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일본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1920년부터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비료를 주겠다. 그다음에 밭을 다 논으로 바꿔요. 쌀을 단작화합니다. 그 이전에는 좀 농업이 오히려 더 다양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다 쌀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지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개간이나 간척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쌀이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품종도 바꿔요. 쌀 품종도 좀 많이 열리는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산량은 한 35% 정도,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수탈량이 그 이전에 비해 42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산량보다는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국내에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수리시설 만들어야죠. 비료 사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돈을 냈을까요? 이거를 다 소장농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쥐주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요. 어쨌거나 쌀을 많이 파니까. 그런데 소장농들은 이런 각종 비용들을 자기가 다 이제 부담으로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몰락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해외로 이주하거나 도시의 빈민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국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쌀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쨌거나 온나 사람들도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이걸 충당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식민지 지주제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되고 또 이제 민족 분열책과 함께 가면서 자꾸만 이제 식민지 지주가 점점 강화되면서 농민들이 자꾸 몰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농민들도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투잡쟁이도 하고 계속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30년대 가서는 농촌진흥책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 좀 돕겠다라고 하지만 뭐 실제로 별로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은, 성과 있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 그래프가 훨씬 보기가 좀 쉬워가지고요. 저는 꺾어선 그래프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생산량을 보면 1910년대보다는 어쨌거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수탈량 그래프가 생산량보다 훨씬 더 가파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출된 양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소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수탈을 많이 해갔구나. 우리가 살기가 어려웠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는 168페이지에 그 한국의 쌀 생산량, 반출량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예, 169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1920년대 산업자본의 실상 해가지고 그래프를 또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산업자본 가지고 있는 퍼센트를 가격 어떻게 좀그 자본의 그 양도 있지만 퍼센트를 이제 좀 같이 보면요. 한국인 자본가가 한 12.3% 정도 되죠. 일본인이 뭐 한 80% 정도 되고 공동 경영하는 것이 이제 한 4%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28년도 보면 10년 정도 뒤에 28년도 보면 한국인이 8.6%로 이제 좀 줄었고요. 조일 공동 운영은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늘었고 일본인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트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자본의 퍼센트가 좀 줄었는데 액수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지금 10년 뒤에 확실히 이제 이 자본액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퍼센트로만 보지 않고 액수로 본다면 일본인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해졌냐면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뭐 경제를 어떻게 좀 복잡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어, 요거 말고 교과서 그래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10년대니까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일본인 자본이 확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회사령이 철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1910년대에 회사를 만들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허가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 자본이 성장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투자할 곳을 별로 찾지 못해요. 그러면서 눈을 한국으로 돌리는 겁니다. 저기다 투자하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벌겠는데? 근데 들어가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서류도 너무 많고 허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의 이제 좀 여론이 있으니까 그냥 회사가 들어가기 쉽게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제 10년 정도를 한국의 자본가들은 거의 커지지를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커다란 사업들은 전부 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산업에서 허가를 받는 거, 회사를 허가받는 것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미 자본가는 성장하지 못한 채로 굉장히 커다란 자본을 가진 일본 자본가들이 이렇게 확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침체는 더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20년에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회사 설립이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회사를 어, 설립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회사령이 철폐됐다. 20년에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관세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음,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이제 관세가 없으니까 뭐 다른 수입품보다는 당연히 이제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일본은 어쨌거나 이제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산품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은 아직 잘 성장하지 못했다 그랬죠. 큰 회사가 없다 그랬죠. 작은 공장들인데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막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중소기업이 많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관세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자본가들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27년도에 신한능력 내려지고 이제 물산장려운동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산장려운동은 나중에 좀 그 20년대 할 때 할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뭐냐면 우리 자본가들이 너무나도 그 열악해지니까 애국심에 호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걸 사자. 우리 기업이 만든 걸 사자. 이런 이제 애국심에다가 막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태극성도 있고 광목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조선물산장려회 뭐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선 물품을 사용하자. 우리 것으로 살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걸 사자라는 게 나오면 1920년대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인쇄 상태가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건 태극성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래서 애국심에 기대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비판받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일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조악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주니까 애국심 때문에 많이 사주니까 자본가들이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자본가들만 잘 살게 되는 거고 도대체 소비자들한테 뭐가 좋은 거냐? 막 이런 비판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받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20년대에 쓰여진 이상화의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인데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를 빼앗기자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따뜻한 봄, 광복, 해방은 언제 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시들이 쉽게 지어지기도 합니다. 예, 이런 운동들은요,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뒤쪽에서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되니까요. 이거는 조금 뒤에 보고요. 이렇게 어, 교과서 169페이지, 168, 169, 이 부분을 좀 교과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 168쪽 보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20년대 스타일에서 이제 제일 커다란 것은 역시나 산미증식 계획이고, 다시 말하면, 어, 우리 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산미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조선 산미증식 계획은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봐야 되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쌀을 증산하여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경지, 밭을 논으로, 그다음 품종 개량 이런 거 했고요. 그리고 수리시설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경지들 이제 정리하는 거, 대규모 사업들, 개간, 간척 사업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실제로 쌀 증산이 되긴 됐죠. 그쵸? 증산이 됐는데 너무 많이 빼가는 거예요. 반출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국인들의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다. 이거 이제 난리 나겠죠?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서 우린 잡곡을 먹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비용은 다 누구한테? 소작농들한테 가면서 농민들이 몰락했다.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이 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1920년대 한국의 쌀 생산량 반출량 나오는데요. 쌀 생산 조금씩 늘어요. 뭐 좀 떨어질 때도 있지만 조금씩 늘고 일본 반출량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쭉쭉쭉 늘어나죠. 그렇죠? 어, 제가 아까도 군산이 사실 작은 도시였는데 굉장히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이 어마어마하게 쌀이 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쌀들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최근에는 이제 군산이 어, 그 옛 거리들을 이제 좀 복원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이제 요 시기에 그 일제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만들어 놔가지고 아 이때 이 시기에 건축물은 이런 건축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으로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식민지 시기에 어땠겠구나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 되게 작은 도시였는데 이제 큰 도시, 작은 마을이었는데 큰 도시로 바뀌게 되는 배경은 바로 이 산미증식계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 저 1차 대전으로 유럽은 망했지만 일본과 미국은 무기를 많이 팔고 뭐 미국은 특히 이제 무기를 팔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자본이 늘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을 허가돼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일본의 자본이 침투하기 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폐지했다. 관세 23년도부터 관세 폐지했다. 라는 이야기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 노동자에게 일본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을 봐도요. 어, 일본인 노동자들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하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단 거의 12시간 이상씩 일하는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임금은 훨씬 낮아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인 노동자들, 사회주의도 또 20년대에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좀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식민지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값싼 노동력 공급지이고, 일본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했다라는. 예, 오른쪽 그래프 보면요. 음, 한국 내 본점을 둔 회사의 자본금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자본은 지금 줄어들었고 일본 자본이랑 합자된 자본이 훨씬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료 읽기에 그 고무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관세 철폐로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내용 나오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공장들이 쬐끔쬐끔하는데 대량으로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169페이지 아래쪽에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정리해보고요. 답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각자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업 잘 듣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잊지 않도록 교과서로 한 번씩 정리해보도록 하세요.